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1화 진행의 허효시.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바로 그대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김지수랑 한석규가 나온 영화예요. 그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 네. 옛날에 8월의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가지고 놀라면서 봤습니다. 극 중에 한석규는 장애인 형이 있는 거야. 원래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장애인 형을 아예 그냥 계속 24시간 돌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불발이 나버린 과거가 있었고, 김지수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삶에 치이다가 만나게 되는데 서로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달동네 배경이라서 옛날 느낌이 나와가지고 더 와닿는 것도 있었고, 한석규의 형 역할로 이한이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어떤 연기가 있냐면은 나이는 한참 형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성적인 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장면이 있어.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형 죽기 전에 섹스라도 한번 시켜줘야겠다. 그래갖고 모텔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쪽 하는 여성을 불러서 잘 좀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여자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좀만 만져도 자지러진다고, 뭐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런 캐릭터인데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재밌었던 거 중에 하나가 막바지쯤 가면은 극 중에 김지수가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어떻게 떠올리다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끝날 때 나오는 종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 학교가 수유초등학교인 거야. 근데 내가 수유초등학교를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김지수가 진짜 수유초등학교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있다가 학교가 끝나면 벨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리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가려고 그러다가 벨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구령대로 가가지고 시계탑을 딱 이제 봐.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영화인데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 학교 다녔을 때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 지금 학교가 리빌딩 됐으니까 바뀌었거든. 근데 되게 낡아 있는 그때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와닿는 게 있었는데. 자료화면. 그치, 그렇게 볼 수 있지. 지금은 없는 모습을 영화로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고, 다른 것보다 재밌었던 게 이 김지수하고 한석규가 맡은 역할 자체가 우리 나이대랑 어느 정도 비슷한 나이대야 결국에는.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사회에 치이고 그러다가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마침 여자 주인공의 과거의 기억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나랑 똑같으니까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다니엘 블레이크 봤는데요. 아, 다니엘 블레이크 봤어요? 네. 나도 할라 그랬는데 또 그렇구만. 겹쳤네.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전개를 이야기하자면은 목수로 살아가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노인이 네. 지병이 심장병이 있는데 이게 악화돼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질병 급여를 받든지 실업 급여를 받든지 일해야 되는데, 자신의 주치의의 진단과는 달리 정부에서 외주 고용한 관리자들은 다니엘 블레이크가 일할 만한 상태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질병급여 못 받아. 그럼 실업급여를 받아야 돼. 근데 실업급여도 받기 위해서 절차가 존나 복잡해. 맞아. 인터넷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증거도 남겨야 되고. 그렇지. 근데 이 다니엘 블레이크는 존나 고리장 양반이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결국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냥 사회 변두리로 내몰리게 되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자신과 비슷하게 루저 생활을 하고 있는 패밀리를 만나게 되지. 맞아. 이 싱글맘 가정과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어서 유대 관계를 이루면서 일상을 이겨나가고 뭐 그런 내용인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점이? 이 영화 시놉시스나 예고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충 견적이 나오긴 했거든요. 뻔한 그런 내용이구나. 근데 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야. 맞아. 그러면은 이게 그냥 뻔한 노동계급 스토리 아니고 서민 드라마 이런 거 아니고 이면의 갈등 요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편견 같은 거를 벗겨내는 거든가 뭐 그런 뒤통수 치는 맛이 있겠구나 하고서 설마 하는 심정으로 봤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 너무 뻔한 정말 캔노치스러운 노동 드라마라서 결정적으로 엔딩이 너무 황당했어. 이게 결국은 다니엘 블레이크가 법정 투쟁을 통해서 실업급여와 질병급여 등등 기타 등등 받아낼 수 있는 걸 다 받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죽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추도사답시고 다니엘 블레이크 유언을 읊어주는 걸로 끝나고 근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다, 난 자존심이 있고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딱 봐도 감독이 소망하고 관객들이 소망하는 대사를 그냥 외부에서 영화로 주입해서 썼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는 인상으로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은데 봤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보면서 많이 실망스러웠던 게 굳이 이거를 왜 극 영화로 만들었을까? 그치.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을 때 더 문제점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잘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왜 극영화로 만들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중간에 몇몇 요소들이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그 싱글맘이 결국 불법적인 일을 행하게 되잖아. 매춘을 하게 되죠. 그치. 그 매춘 현장에 찾아가갖고 다니엘 블레이크가 직접 데리고 나오는 거에서 난 너무 황당했어. 단서를 잡은 것도 황당하지. 그 싱글맘이 받은 편지를 다니엘 블레이크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읽고서 이거 매춘하려는 거 아니야? 하고서 매춘굴로 가가지고 만나게 된 거 아니야. 10개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나? 각본을 발로 쓴 거지 이거. 이거 너무 허술한데? 싶고 차라리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에 이것보다 훨씬 그럴듯한 거 많은데. 그치. 그리고 또 별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담벼락에다 낙서를 쓰잖아. 관청 담벼락.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다니엘 경계 경례 막 이러잖아. 이거 무슨 아니 마이클 무어가 진짜 잘하는 거잖아. 항상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짓 하면서 다큐멘터리 만들잖아. 그래서 이게 뭐지? 왜 황금종 여성을 줬지? 이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는데. 그리고 극영화로 만들었으면은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되게 단순한 거잖아. 1차원적인 거잖아. 그치. 현실이 정말 1차원적으로 그렇게만 잘못돼 있지 않잖아. 특히 막 인터넷 자꾸 오류 나는 부분도 분명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오류가 났을 텐데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리 없다고. 그치. 근데 오로지 막 인터넷이 문제야. 나는 늙은이니까 절대 이건 못해. 막 이런 식의 태도 자체가 너무 답답하게 만들어가지고 현실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니엘 블레이크가 무지한 노인이고 옛날 사람이고 컴퓨터가 워낙 익숙치 않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 보여주면 이건 코미디밖에 안 되잖아. 그치? 진짜 코미디스럽게 실수 나오는 장면들 되게 많아. 뭐 중국인 나와가지고 찰리 아담 얘기하고 뭐 이런. 그리고 이게 차라리 그 싱글맘 패밀리와 다니엘 블레이크의 교감 뭐 이런 걸로 했으면은 뻔할지언정 그냥 휴먼 드라마라도 되거든? 근데 관청의 공무원들하고 싸우는 이야기를 껴넣으면서 이게 완전 개판이 됐어. 물론 껴넣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다니엘 블레이크는 선이고 공무원 행정은 완전 개판이고 이 다니엘 블레이크 올가매는 악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면에 무언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차라리 루저들끼리 서로 공감하면서 인생 버텨나가는 이야기면 무난하게라도 보는데 이거는 하드 트롤러 다니엘 블레이크 보는 느낌이라서 관청에서 땡깡 피우고 그 담벼락에 낙서한 거는 의도는 이해가 가.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 해봤자 담벼락에 낙서질 하는 거밖에 없고 그나마도 경찰서 끌려가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훈방해 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것도 노골적이고 조악한 방식인 것 같아. 캔노치 영화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개판인 적은 없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참 뜨악했고 근데 이게 황금종 여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황당무계한 것 같아. 참 뭐지 요즘 참 희한한 것 같아. 그리고 실업급여나 질병수당 이렇게 받는 거에 있어서 절차 자체가 불친절할 수는 있어. 그래도 불친절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이라도 열어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막혔다라고 하면은 답답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너무 융통성 없이 일방적으로 다니엘 블레이크가 답답한 상황만 만들어주니까 고난만 당하는 거지. 현실에선 저거 융통성 있게 저 정도는 어떻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지.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비교되는 게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든가 로제타 같은 거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심리라든가 입장 같은 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습득이 되잖아. 맞아, 근데 맞아. 전혀 그런 거 없고 설명은 많은데 아무것도 이해되는 게 없는 영화. 실수가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싱글맘이 너무 배고프다고 스파게티 통을 뜯어갖고 한 주먹 먹잖아. 아니 그래 이해돼.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이게 한 주먹으로 손에 이렇게 먹진 않잖아. 너무 배고파도. 이건 대놓고 불쌍한 연출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그 통조림통 깠으면은 그걸 컵에 있는 물 마시듯이 마셨겠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보통은 그리고 통조림을 그렇게 따지 않고 주스 같은 거 먹겠지. 아니면 사탕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먹든가. 그런 것도 있었어 보면 다. 그리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먹을 만한 게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그치. 그냥 먹으면 먹는 거지. 그리고 매춘 그거 하는 것도 상황 되게 웃겨. 싱글맘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직원에게 적발이 됐는데 그치. 그게 그냥 훈방 조치되고 나오면서 그 직원을 다시 만났는데 그 직원이 매춘 제안을 해오는 그 상황이었지. 직원이 확 바뀌어갖고 매춘 제한하는 것 자체도 좀. 그치.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응대해놓고서 와. 나올 때는 내가 잘못했어. 좋은 기회를 줄게. 그 좋은 기회가 매춘이야. 많이 황당했어 진짜. 이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인물들이 대하거나 이야기할 때 보면은 구도 자체가 다큐멘터리에서 현실 상황 보여주듯이 밖에서 찍어주잖아. 차라리 극을 집어넣을 거면 완전 극을 집어넣어서 좀 더 카메라를 바짝 붙여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바깥으로 빼놨는데 사실 내용은 다니엘 블레이크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조화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좀 당황스러웠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화로 무현 두 도시 이야기 봤습니다. 네. 저는 한 인물을 가지고 추억팔이하는 영화 좀 싫어하는데 이 영화도 추억팔이하는 느낌이라서 좀 아쉽더라고요. 가장 궁금했던 점이 두 도시 이야기, 그러니까 무현 두 도시 이야기라고 두 도시 이야기가 왜 붙나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딱히 중요한 요소 아니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냐면은 찰스 디킨슨가 그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 그치. 두 도시 이야기가 있지. 문구가 어느 정도 나와요. 노무현이 영남이나 호남 지역 감정 없애려고 호소하는 그것 때문에 두 도시 이야기라고 넣었지만 전체적인 건 노무현을 추억하는 사람들과 노무현이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목이랑 맞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또 노무현뿐만 아니라 백무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선거하다 이제 돌아가신 분 이야기도 같이 집어넣으면서 섞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 자체랑 소재를 그냥 있어 보이려고 넣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럼 뭐 이 영화에서 괜찮았던 점을 이야기하자면은 부감 쇼트를 극으로 땡기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이랄지 시내의 모습을 부감 쇼트로 쫙 찍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맨 마지막 엔딩 씬에 노무현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시작으로 카메라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을의 전체적인 풍광을 내려다보는 거지. 근데 이 영화가 나는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상영관도 어떻게 잡고 제작비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만든 영화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예산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선미가 꽤 있어. 도시나 마을을 그 부감 쇼트로 찍어주는 장면들이 상당하더라고. 근데 막상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떻게 찍었을지 상상은 돼. 그러니까 드론을 그냥 무덤 앞에다 두고 드론이 쭉 올라가면서 그냥 카메라 당겨주는 걸 거 아니야. 이게 왜 재밌었냐면은 그러한 촬영 기법을 사용하려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꽤 돈을 투자해야 나올 수 있는 장면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상향 편준화되고 이러한 기법까지도 저예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 찍는 데 있어서 물론 제작비가 많으면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건 맞지만 자본가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어. 시카리오의 그것을 보는 듯한 부감으로 쫙 당겨주는데 그거 멋있더라고. 드니 빌레버 헛짓했네. 그렇게까지 돈 안 들여도 요즘에는 충분히 퀄리티는 촬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만 하면.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유스 위드아웃 유스라는 작품인데요. 대부의 감독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2007년에 낸 작품입니다. 네. 저예산 영화고 인디 영화인데 서사 전개를 말씀드리자면은 2차 대전 직전에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던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던 날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회춘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70살이었는데 30대 정도의 외양으로 회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젊어진 상태로 인생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옛날에 짝사랑했다가 맺어지지 못하고 먼저 죽은 베로니카라는 연인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를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벼락에 맞아가지고 비슷하게 초능력이 생겼는데 이 사람의 초능력은 뭐냐면은 고대인으로 빙의를 하는 거야. 고대인? 그래서 도미니크는 언어학 교수잖아. 근데 이 베로니카를 닮은 이 여인은 고대인으로 빙의해서 고대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한 1000년 전의 인도 언어였는데 점점 과거의 언어들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도미니크는 이 여자가 계속 접신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언어 연구를 완성해야 되겠다. 언어의 시작까지 인연을 빙의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 과정을 반복시키지. 근데 이 여자는 그 부작용으로 조로하게 되지. 조로? 이 도미니크하고는 반대로. 그래서 도미니크가 이거 사람한테 못할 짓 했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타격을 받게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널 떠나겠다고 해서 혼자 다시 떠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벼락 맞기 전에 원래 살고 있던 데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 시간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벼락 맞은 날짜인 거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소재가 좀 흥미로운 부분은 있긴 한데 일단 저예산 티가 너무 많이 나. 그래픽이 좀 좋아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저예산인 거를 메우려고 촬영을 되게 화사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더 싸구려 보여. 마치 MBC 베스트 극장 같은 아니면 TV용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팍팍 풍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잡는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을 넓게 잡는다든지 그런 것도 다 허세로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소재 자체는 흥미로운데 이야기 전개는 황당무계하기도 하고 지금 얘기만 들어도 아무리 봐도 판타지인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은 작품이었는데 다만 코폴라 특유의 오버랩을 활용한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하는 것? 그런 거는 여전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럼 다음 영화 싱글라이더를 봤습니다. 이거는 스포일러 되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미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넘기실 분은 넘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병헌 원탑이고 이제 안소희도 나오고 공효진도 나와.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병헌이 증권회사의 지점장 뭐 그런 거야. 근데 고객들한테 안전하다고 판 거지. 이 상품 유망하다고.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실 채권이었고 사람들이 돈을 완전 다 날리게 돼.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병헌의 현실은 사실 가족들을 호주로 2년 동안 떠나보낸 기러기 아빠인 거지. 그래서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서 집에 왔어. 안 되겠다. 가족이라도 봐야겠다. 그래서 가족을 보러 호주를 갔는데 가서 반갑게 나 왔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몰래 막 아내의 집을 보는데 가자마자 낯선 서양놈이랑 같이 담배 같은 걸 피면서 분위기 좋게 있는 거야. 이병헌이 막 절망하면서 보는 거야. 막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 처용가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웃겼던 게 이병헌은 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 대놓고 모든 국민들이 알잖아. 그 이민정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소희가 뜬금없이 나와. 호주에 워킹홀리 간 소녀인 거야. 근데 자기가 번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막상 자기가 왔을 때 하나 1,300원 정도 됐는데 자기가 일을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 900원 정도로 떨어진 거야. 4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야. 너무 아까워서 거기에 있는 현지에 같이 있는 한국인들한테 불법적으로 환전 시도를 한 거지. 그러다가 그 돈을 다 털려. 그래가지고 그 둘이 완전 절망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굉장히 좀 심심해. 아무래도 이병헌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감정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영화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러면서도 왜 쳐다만 보는 걸까? 무슨 마음일까? 계속 헤아리고 있다가 반전이 한번 나와. 뭐냐면은 이병헌이 알고 보니까 사실 자살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영혼이 호주로 가서 가족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그 쳐다보는 와중에 왜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아빠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안소희는 뭐냐? 안소희도 알고 보니까 죽었어. 한인들한테 잘못해서 죽어서 시체가 유기당해. 그것도 영혼으로서 둘이 만나갖고 돌아다닌 거고. 그래서
그게 반전으로 힘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영화 막바지에 이끌어가는데 그렇게만 끝났으면은 진짜 완전 별로인 영화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영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병헌이 핸드폰으로 아들이 보낸 동영상을 봐. 바닷가에서 재미나게 놀면서 나 여기 처음 와봤다고 아빠도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동영상을 보는 걸로 시작해. 근데 마지막에 영혼이 되어 있는 이병헌이 어딜 가냐면 그 해변가로 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 외로웠던 거나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자기가 정말 가족들이랑 있고 싶었던 그 마음을 마지막에 그걸 통해서 마무리하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한 것 같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올 법한 영화 냄새가 나가지고 많이 아쉽더라고. 그리고 이병헌이 이병헌인 것 같아. 워낙 감정선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이병헌이 아니었으면은 이번 영화는 진짜 대폭망했을 것 같은데 이병헌이라서 버텼다 뭐 이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아. 그렇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싱글라이더. 저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가 마카담 스토리인데요. 마카담 스토리 봐서 세 부분으로 분할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40대 독신남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자기 2층에 살기 때문에. 맞아.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이 사람만 이용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몸에 물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걷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휠체어를 타니까 엘리베이터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돈을 안 냈으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다니는 거지. 맞아. 그래서 몰래 산보하고 병원 같은 데 돌아다니고 어디 자판기 같은 데서 과자 빼먹고 이러다가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친밀해지게 되는데 이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50대 정도 되는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옆집에 살고 있는 10대 소년의 이야기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야기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하다가 실수가 발생해가지고 이 아파트 옥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본부로 귀환하기까지 알제리 출신의 이주 여성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할 때까지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밀접해지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한 아파트 안에서 세 쌍의 인물들이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프랑스스럽게 코미디 조금씩 섞어가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밋밋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센스 있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결론을 내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인연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재밌었어. 그 특히 우주비행사 그게 되게 기묘하잖아. 근데 그 알제리 여인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존재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감정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되게 인간적이라서 이 영화가 기묘하면서도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대놓고 너네를 힐링해 줄 거야, 너네의 마음을 치유해 줄게 그런 느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보면서 따뜻해진다 그런 느낌이 계속 왔던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사는 독신남 그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간호사한테 마지막쯤 오면 발버둥을 치면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당신을 카메라로 사진 찍어주겠다라고 제의를 해서 오케이 콜을 받았는데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걷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찌어찌 결국 가게 되잖아. 휠체어도 버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솔직히 2층에 살아도 뭐 엘리베이터 돈 낼 수 있잖아. 그 정도 그 정도 뭐 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연대라는 것도 뭡니까? 그것마저도 자기의 필요 없으면 안 할 정도로 고지식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노력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가지고 난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의 흔한 코믹 드라마 형식인 것 같아서 뭐 볼만은 한데 오리지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이런 거는 매년 한두 개쯤 나오지 않나 프랑스에선 그런 생각이 들었어. 헛웃음 나오는 장면 조금씩 유발하면서 마지막에 지나치지 않은 감동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것들 많잖아. 그치. 딱 그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그들 각자 본 영화 마치도록 하고 네.
문라이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